네, 첫째는 예수님이 하신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럴 때 저는 답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사람을 보고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선물은 주님의 기도, 이것을 마음속으로 드립니다. 한평생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고자 했던 성직자들의 삶과 신앙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님 따라 한평생, 오수진 아가타입니다. 오늘은 사제로서 54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대에 맞는 사목을 고민하고 또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신 서울대교구 이기정 사도요한 신부님 모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화면으로 신부님 모습 보고 반가워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그냥 잘 지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한테는 영혼과 육신이 있다는 이런 개념이 상당히 강하게 이렇게 느껴지고요. 요즘 생활에서 특히 저 자신이 저의 영혼이 있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가끔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랍게 미사 참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상합니다. 잘 지내고 계신 모습 보면서 많은 시청자들이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신부님 양력을 살펴보면요. 본당 사목, 교육, 교구, 행정까지 정말 두루 거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신부님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듣고 싶습니다. 신부님의 고향이 강계. 평안북도 강계. 복하면 쌍부동이거든요. 네. 경치가 참 좋았죠. 그 강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신부님의 고향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네. 강계에는 바로 집 앞에 큰 강이 흐르고 있고 남자들은 포수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겨울 되면 집집마다 곰 한 마리씩 잡아서 멧돼지 한 마리씩 잡아서 집에다가 걸어놓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게 겨울 준비였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강계 국민학교 교장 선생이었을 겁니다. 강계. 그런데 강계에서 이제 신부님은 남쪽, 이제 대한민국으로 내려오게 되셨잖아요. 네. 그게 왜, 어떤 계기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때 저는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원산까지 밖에 못 내려왔습니다. 그 원산에 있다가 6.25가 터지고 그때부터 더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온 집안 식구들이, 형제들이 각계 전투를 해서 부산 중앙장로교회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고 원산에서 헤어졌습니다. 그때부터 6.25는 본격적으로 터지고 그래서 저는 걸어서 동생이 바로 아래로 또 두 살 아래인 동생은 어머니 등에 업혀서 그리고 아버님은 우리와 관계없이 멀리 뒤에서 우리를 보면서 그러면서 원산에서 배를 타고 부산까지 피난 내려가서 부산 중앙교회에서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 전쟁 때문에, 정든 고향을 6.25 때문에. 그렇죠. 6.25 전쟁 때문에 부산으로 네. 각자 모이기로 하셨는데 왜 부산이었을까요? 원산항에 큰 배가 왔는데 미국기를 달고 항까지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원산항이 작아서 또 얕아서 그 큰 배 기선은 못 들어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산은 그래도 육군이 다 장악하고 있는 그 북한 분위기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사후퇴라는 말로 거기까지 원산까지 올라왔던 미군이 전부 후퇴하기 시작할 때 그 배를 타고 같이 부산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산 하면은 많은 분들께서 영화 국제시장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 부산으로 내려오셔서 그때의 기억도 궁금합니다. 그때는 주먹밥 배급을 받으면서 밥에다가 소금만 쳐서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어서 하나씩 배급을 해줬습니다. 부산 장로교회에서. 그리고 많은 피난민들이 각 곳에 다 흩어져서 지내지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국제시장에 죄다 모여서 장사꾼들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신문 장사를 했어요. 아직 글도 읽을 줄 모르는데 그것이 상당히 인연이 돼가지고 부산이 마치 고향이듯이 피난 시절만이 저의 6.25 그 피난 시절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떠오릅니다. 신부님께서는 이제 신문팔이를 시작하셨다고 했고 또 다른 가족들도 생계를 위해서 많이 바쁘게 지내셨을 것 같은데. 네, 작은 누님은 슈션보이라고 구두 닦는. 네, 그래서 구두를 닦는 일을 좀 했고요. 저희 어머님은 과일 장사하셨고 저희 아버지는 일본말 쓰겠어요. 덴푸라 장사라고 튀김 그런 거를 하셨죠. 그래서 저녁 되면 돈 얼마 벌었는지 온 가족들이 모이고 그래서 그 돈을 아버지가 정리해서 천정을 뚫고 거기다가 넣어놨었습니다. 그 피난 후에 한동안은 교회에서 지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라면은 당시에 신부님 중앙교회, 장로교회. 그럼 가톨릭 신자는 아니셨다는? 저희 집안 식구, 형제들이 다 친척들까지 전부 다 장로교였습니다.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저희 어머니도 권사님 이렇게 부르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신앙을 가지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큰 누님이 아네스라는 이름으로 성녀 본명으로 영세를 받았는데 메리놀 병원에서 간호원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서 수녀님들 덕분에 영세를 먼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생인 저희를 그때는 초등학교도 못 들어가서 1학년 또 3학년 이럴 때니까 하라고 그래서 그때 어머니의 허락으로 거기에 가서 영세를 받았습니다. 메리놀 외방선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입학하신 건가요? 학교가 아니고 메리놀 병원이었습니다. 저도 누나 따라서 거기에 가서 수녀님들이 저희를 돌봐줬어요. 영어 노래 가르쳐주면서 또 연극도 배워주면서 그래가지고 저희를 1학년, 2학년 때 그렇게 기르다시피 검사실에 조셉 할머니 수녀님이 수녀님들이 드시고 나는 음식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그런 걸 또 주시고 그리고 저희를 유치원 때 재미나게 이렇게 유희도 하고 연극도 가르쳐주고 했는데 노래도 영어 노래를 가르쳐주고 해서 저희를 성탄 때가 되면 부산에 와 있는 지원받아 와서 있는 군인들, 미군 군인들 부대로 다니면서 위문 공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가톨릭 신앙과 가까워지긴 했어도 사실 성소를 받기까지는 어렵잖아요. 어떻게 성소를 받게 되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큰 누나가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어요. 대학을 못 다니셨고 작은 누나가 그때가 중학교인데 농구 배구 선수 학교에서 그렇게 했고 저는 이제 5학년, 6학년 때에 이런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수녀님들한테
또는 선생님들한테 주일학교에 나가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굉장히 의아해하고 저희가 자극을 받은 거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치명에 관해서, 순교에 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저 자신이 책을 읽어가면서 나는 제2의 김대건 신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5학년, 6학년 때 마음과 정신에 꽉 박혔습니다. 그래서 6학년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각자 자기 소망을 이야기하라. 그럴 때 저는 당당하게 교단에 제가 딱 서서 우리 반 애들한테 나는 천주교회의 신부가 돼서 김대건 신부님처럼 마지막에 순교해서 죽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한 것이 생각납니다. 그 뒤로 1959년에 소신학교에 입학하셨죠? 네. 소신학교에 입학을 한 게 1950년대 말이에요. 메리놀 수녀님들의 큰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거기서 교육을 받으면서 또한 저희가 수녀원에서 미사가 있을 때에는 복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복사 교육도 받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부모님의 영향은, 장로교회의 영향은 전혀 받지를 않았어요. 오직 천주교회만이 저 머릿속에 있었고, 천주교회의 수많은 성인, 성녀들 이야기를 선생님이 즐겁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영향이 상당히 컸어요. 메리놀 수녀님들은 한국말을 더듬어가면서 그렇게 교리를 가르쳐주고, 그럴 때 저희 모두가 그저 우리 할머니, 수녀님 이렇게 생각했고, 저희 건강을 굉장히 돌봐줬습니다. 비타민도 그때 맛봤고, 그리고 위문공연이라는 거, 또 사막내조 연극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그 요셉 수녀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한테 다 배우고 그러면서 신앙심이 깊어졌습니다. 그 소신학교의 생활도 많이 궁금해요. 사실 소신학교 하면 굉장히 엄격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당시에 지금 생각하면 엄격하죠. 그러나 저는 그때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죠. 소신학교 생활은 정말 기숙사 생활 그대로예요. 자기가 갖고 들어가는 양말부터 시작해서 손수건, 타올, 치약, 칫솔, 비누 다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데 메리놀의 수녀님들이 서양 사람들인데, 미국 분들인데 그거를 다 준비해 주시고 제가 먹을 비타민이라든지 저희 건강약품, 문방구 용품 이런 것까지 다 챙겨주셨어요. 하다못해 이부자리까지 그렇게 챙겨주셔서 정말 그야말로 지게가 아니면 짊어질 수 없을 정도의 양을 가지고 신학교에 각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생활은 시간마다 종을 치면서 그대로 따라서 24시간을 보냈습니다. 소신학교를 거쳐서 대신학교까지 이어진 기간이 사실 짧지 않을 텐데 생각했던 사제의 길과 좀 다르다거나 아니면 중도에는 좀 포기하고 싶다 하고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소신학교는 고등학교까지고요. 고등학교 마치고서 대학교에 그대로 또 올라가는 걸로 되는데 그때 저희는 국가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가 3등인가 6등인가 서울 시내에서 우수한 학생들로 선정직에 뽑혔습니다. 그래서 성신고등학교가 어떤 학교냐, 매스컴이 상당히 관심을 두던 그런 게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대신학교 올라갈 때 국가 평균 점수가
서울에서 3등인가 6등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저희 학교 수준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그대로 대학 생활을 그대로 이어가기를 2년간 철학과를 다니면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군에 갔다 왔습니다. 공군 만 36개월. 그 안에 미 8군 파견 1년. 그렇게 다녀왔죠. 그리고 제대하면서 곧장 다시 신학과로 들어가요. 철학 2년, 군대 3년, 그 다음에 신학 4년. 그렇게 그대로 고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직품을 받으시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죠? 1971년 12월 8일입니다. 1971년. 신학교 생활 내내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다니시다가 서품식에서 서품을 받으실 때 또 마음가짐이 궁금해요. 앞으로 난 어떤 사제로 남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셨을까요? 네, 제가 신부될 때의 목표가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이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하느님의 뜻에 맞아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쓸모 있는 사제로 선택을 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제 생활에 임했습니다. 그러면 첫 소임지는 어디였죠? 대방동 성당이에요. 그때 당시는 본당 신부님이 장대익 신부님인데 제가 소신학교에 들어갈 때 평양교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평양교구 신학생으로서 나와서 또 평양교구 신부님이 계신 대방동으로 갔습니다. 흔히 사제들의 그 첫 소임지, 첫 본당을 첫사랑에 비유하곤 하는데 그 신부님의 첫사랑의 기억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대방동 성당 하면은 저에게도 첫 사제 생활을 거기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기억에 남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웠고 그리고 본당 신부님이 연로하셔서 저에게 많은 것을 새 신부인데도 맡겼고 동생처럼 잘 돌봐 주었습니다. 신부님의 첫사랑이었던 대방동을 지나 신당동 그리고 주교자 명동 본당에서 또 소임을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명동 본당에서의 활동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명동으로 갈 때에는 아주 문제가 많았고 복잡하던 데모 시대, 대학생들의 그 명동 학생 데모 한창일 때에 제가 거길 갔습니다. 그때는 저의 모든 기술을 명동 성당에 있을 때 YWCA 또는 YMCA 대한적십자사 이런 데에서 강의를 하거나 레크레이션을 가르치거나 또 사진을 가르치거나 이러한 등등의 여러 가지 재주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대학교에서 왔지만 특히 서울의 큰 대학 7개의 대학을 제가 학생 회장들을 전부 천주교 신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거를 계속 주입을 시켰어요. 그리고 명동에 와서 나에게 교리를 배우라. 그것이 가톨릭의 정통 교리가 될 거다. 이런 자신만만한 이야기를 했고 하여튼 보통 600명 내외로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 교리를 하면서 저는 속에는 청바지 입고요. 겉에는 수단을 입고 학생들 앞에서 수단을 이렇게 들면은 속에서 청바지가 보이고 기타도 칠 줄 알았고요. 아코디언도 잘 쳤고요. 그때 뭐 그런 우쿨렐레, 이거 아주 요들송 이때까지 그런 거를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피서갈 때 바다에서 인명구조까지도 제가 다 도와주고 카니발 대학교에서 왜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레크레이션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까지도 제가 거기서 가르쳐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7개 대학의 학생들이 전부 자기네 학교에 가서 야 너희들 명동에 가서 이기정 씨한테 교류해와 이런 식으로 보내온 학생들의 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7개 대학 학생들이 신부님 오늘 서울대학교에서 데모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중대에서 합니다. 이런 뉴스를 알려주었고 제 방에도 저한테도 알리지 않고 어떤 때는 제가 보는 책에다가 몇 페이지에 가서 그 책을 보아라. 그러면은 학생들이 제 방에 와서 그 책을 펴보면 몇 시 몇 분에 어디에서 중대생들 모인다. 뭐 이런 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전 몰랐지만 애들은 또 그렇게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보부에서는 조사를 했고 학생들이 전부 명동에 가서 어떻게 데모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배우곤 그랬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치적으로 그게 1975년 6월 달에 한 달 전부터 중앙정보부의 남산에 새벽 6시에 불려 들어가서 밤 10시가 돼야만 풀어줄 정도로 그렇게 또 고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한국의 도세나 대사님이 와 계셨는데 로마 바티칸 대사님으로 교황 대사님으로 그분과 제가 면담을 해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대사님이 또 박정희양 대통령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기정 신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김수환 추경님이 어떻게 공부시키느냐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도세나 대사님이 우리 집안 식구 형제들이 이태리에 다 있으니까 조금씩 추겸해가지고 이기정 신부를 도와주면서 유학을 거기서 공부하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젊은이들의 신앙 교육에 굉장히 열정적이셨는데 그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기술을 습득하고 뭔가 자격증을 많이 따셨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인명구조 자격증 말씀해 주셨고요. 레크리에이션, 오토바이 동호회도 하셨다고 이야기를 네, 오토바이도 제가 수리해서 다 부속 오면은 외국에서 부속이 들어와요. 토고대로 그러면 조립해서 그리고 타고 다닐 오토바이를 때였어요. 직접 조립해서 타고 예. 다니시는 거예요? 예. 일본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카센터로 가는 게 아니라 쫓아가서 제가 조립해가지고 그리고 월요일만 되면 우리가 쉬는 날이니까 뭐 김충수 신부님을 비롯해서 여영구 신부 그때 저희 동창들 뭐 이런 김광남 신부 전부 오토바이를 제가 권하고 또 타고 그래서 대방동으로 모여들었었습니다. 월요일 되면은 춘천 가서 점심 먹자, 인천 가서 먹자, 뭐 수원 가자, 대전까지 가서 하루에 갔다 가서 점심 먹고 오는 거 이런 동호회를 했었습니다. 신부님이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면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거에 대한 열정이 엄청 뛰어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저를 감당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열정, 배움에 대한 열정을 또 사목에 적용하셨다고요? 그것이 바로 명동에 학생들이 그렇게 모여든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명동에 와서 이기정 신부 교리를 받아라. 받을 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타, 우쿨렐레, 아코디언 이런 걸 가지고 애들이 그냥 확 정신을 잃도록 그렇게 하고 또 제가 하는 강의도 저 나름대로 달리 해석을 하면서 가르치는 게 아주 신이 났었습니다. 저는.
네, 신부님께서는 이렇게 명동 성당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사목에 참 열정적이셨는데요. 그런데 사제 생활의 전환점을 맞는 어떤 계기가 있으셨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 계속해서 신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가 제일 관심 두었던 것이 바로 굿뉴스 서버를 둬야 된다. 교구가 운영 관리하는 또 유지하는 교회의 모든 에서 미사 중심에서부터 디지털로 살기로 마음먹고 가장 행복합니다.